사람들은 제 인생을 보며 완벽하다고 했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해 남편과 함께 일군 번듯한 중견 기업, 부족함 없이 자라 해외 명문대에서 유학 중인 아들, 그리고 무엇보다 50세가 넘은 나이에도 아침마다 제 볼에 입을 맞추며 출근하는 다정한 남편, 그리고 저를 친딸보다 더 아껴주시는 시어머니까지.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나이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안다는 50살이 되던 해에 어느 가을날, 완벽하게 짜여 있던 제 삶의 무대 세트장이 산산조각 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인생의 절반을 바친 사랑과 헌신이 얼마나 끔찍한 기만이었는지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 퇴근 늦어요. 어머니 모시고 병원 정기검진 가는 날이잖아요. 상민이 들고 있는 전화기 너머로 다정한 목소리. 아, 맞다. 미안해, 여보. 오늘 거래처 중요한 접대가 있어서 내가 우리 딸 같은 예쁜 마누라한테 다 맡기고 내가 나쁜 남편이네. 주말에 내가 근사한 곳에서 저녁 살게. 어머니한테는 내가 따로 전화 드릴 테니까 조심해서 다녀와요. 사랑해. 그날도 남편은 평소처럼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난 후 묘한 위화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남편의 옷깃에서 아주 미세하게 배어있던 낯선 향수 냄새, 최근 들어 부쩍 잦아진 지방 출장, 그리고 언제부턴가 집 안에서도 절대 손에서 놓지 않는 스마트폰. 25년을 함께 살을 맞대고 살아온 아내의 직감은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불안을 억누르며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말자는 제이의 손을 쓰다듬으며 아이고, 우리 며느리 고생이 많다. 장민이 그놈은 바깥으로만 나돌고 늙은 시어미 수발은 내가 다드니 내가 너 없으면 어찌 살 거고.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라 친딸이다, 친딸. 제이는 희미하게 웃으며 아니에요, 어머니. 장민 씨도 회사 일로 바빠서 그런 건데요, 뭘. 어머니 건강하신 게 저 도와주시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연신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진료실에 들어가신 어머니의 핸드폰이 대기실 의자에서 울렸을 때 저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화면에 뜬 발신자는 우리 예쁜 둘째 며느리. 순간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상민 씨는 외동아들입니다. 둘째 며느리라니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누르자 낯선 여자의 애교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저 유라예요. 상민 오빠 오늘 우리 집으로 바로 퇴근한다고 해서 어머니 좋아하시는 전복죽 끓여놨는데 주말에 서진이 데리고 놀러 가도 되죠? 서진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난리예요. 아빠 언제 오냐고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상민 오빠, 우리 집, 그리고 서진이라는 아이의 이름. 머릿속이 하얗게 질렸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고 핸드폰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며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는데 명치 끝에서부터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25년 동안 저를 친딸처럼 부르던 저 입으로 뒤에서는 다른 여자를 며느리라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남편의 핏줄로 추정되는 아이까지 낳은 여자를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자는 척하며 밤 11시가 넘어 귀가한 남편을 지켜보았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지만 그의 와이셔츠 깃에서는 희미한 분유 냄새와 달콤한 향수 냄새가 섞여 났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남편은 제 옆에 누워 새근새근 잠이 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안도감을 주었을 그 숨소리가 이제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조차 아까웠습니다.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이성이 머리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50대의 지혜란 감정에 휩쓸려 판을 망치지 않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저는 다음 날부터 철저히 가면을 쓰고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심부름 센터를 쓰지 않고 제가 직접 남편의 뒤를 밟았습니다. 일주일 뒤 남편의 차가 향한 곳은 서울 근교의 철저한 보안을 자랑하는 고급 타운하우스였습니다.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67살 된 남자아이, 그리고 아이를 안아 올리며 환하게 웃는 내 남편, 그 옆에서 팔짱을 끼고 걷는 젊은 여자, 그 완벽하고 행복한 세 사람의 모습을 제 차 안에서 카메라 렌즈 너머로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말 그 집에 익숙한 차 한 대가 들어섰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부부였습니다. 제 앞에서는 남편 흉을 보며 저를 위로하던 시댁 식구들이 양손 무겁게 선물을 들고 내연녀의 집으로 들어가더군요. 렌즈 너머로 내연녀가 차려준 밥상을 받으며 하하, 호호 웃고 있는 그들의 입모양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든 정황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핸들을 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날 지경이었지만 저는 입술을 지식이며 버텼습니다. 강 변호사는 사진과 서류들을 훑어보며 김재희 대표님, 가져오신 증거들은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에서 완벽하게 승소할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시댁 식구들의 기만 행위도 위자료 산정에 큰 참작이 될 겁니다. 남편분의 이중 생활이 무려 7년입니다. 당장 소장을 접수하시겠습니까? 제이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아니요. 아직 부족합니다. 저들이 제게서 무언가를 더 빼앗으려 한다는 정황을 포착했어요. 변호사님, 이혼이 목적이 아닙니다. 저들이 가진 모든 것을 잃고 서로를 물어뜯게 만드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재산 분할에 대비해 제가 세운 법인과 제 명의의 부동산들을 안전하게 방어할 계획부터 세워주세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들이 제 돈 1원 한 푼 가져가지 못하게요. 저는 남편의 서재, 그리고 시어머니가 자주 머무시는 거실 소파 밑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며칠 뒤 녹음기를 회수해 이어폰을 꽂은 저는 짐승처럼 울부짖고 싶은 것을 억지로 삼켜야 했습니다. 남편과 내연녀, 그리고 시어머니가 제 명의로 된 알짜배기 상가, 건물 2채와 회사 지분을 빼앗기 위해 모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라의 녹음기, 음성이 들린다. 오빠, 언제까지 그 늙은 여자 비 맞추면서 살 거야? 우리 서진이 곧 학교 들어가. 언제까지 호적에도 못 올리고 숨어 살아야 해? 초등학교 입학식 날 아빠 없이 가게 할 거야? 어머니도 서진이가 본가에 당당하게 장손으로 들어오길 바라시잖아. 상민의 녹음기, 음성에 짜증 섞인 한숨을 쉬면서 말한다. 알아. 나도 미치겠어. 유라야, 조금만 참아. 하지만 지금 당장 이혼하자고 하면 그 여자가 재산 절반을 떼어달라고 할 텐데 회사가 그 여자 명의로 된 게 많아서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어. 철저한 여자라 빈틈이 없단 말이야. 말자의 녹음기, 음성은 매우 서늘한 목소리로 이야기한다. 걱정 마라. 내가 그년 요즘 정신이 오락가락한다고 친척들이랑 모임의 소문을 다 내놨어. 갱년기, 우울증 약 먹는 거 그거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몰아가면 돼. 요즘 부쩍 깜빡깜빡한다고.
내가 분위기 잡고 있으니까 창민이 내가 슬쩍 서류 꾸며서 상가 명의부터 내 앞으로 돌려놔라. 그 독한 년 돈 냄새 맡으면 절대 그냥 안 물러난다. 아주 철저하게 미친년 만들어서 빈털터리로 쫓아내야 해. 며느리를 미치광이로 몰아 재산을 가로채고 위자료 한 푼 없이 쫓아내려는 그들의 악랄한 계획. 인간이 어디까지 추악해질 수 있는지 그 바닥을 본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펑펑 우는 대신 거울을 보며 오히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적이 어떻게 움직일지 알면 함정을 파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니까요. 저는 다음 말부터 시어머니 앞에서는 더욱 맹한 척, 약에 취한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찌개를 끓이다 불을 끄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현관문 비밀번호를 잊은 척하며 남편에게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제이는 불안한 목소리로 연기하며 여보, 나 어떡하지? 집 앞인데 비밀번호가 기억이 안 나. 나 요즘 왜 이러지?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 같아. 상민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는 듯한 다정한 목소리로 이야기한다. 여보, 진정해. 우울증약 부작용일 수도 있어. 내가 지금 갈 테니까 거기 가만히 있어. 내일 당장 큰 병원 가보자. 응?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 증상이 심해진다며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뒤돌아서서 짓는 그 비열한 미소를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정체불명의 한약을 지어와 머리 맑아지는 약이라며 제게 억지로 먹이려 했습니다. 저는 감사하다며 약을 받아들고는 매일 아침 싱크대 하수구에 그 쓰디쓴 물을 쏟아버렸습니다. 그들이 안심하고 제 뒤통수를 칠 준비를 하는 동안 저 역시 회사에서 은밀하게 움직였습니다.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강남 상가 두 채에 걸려 있던 근저당과 법인 대출권 모두 박상민 대표의 개인 보증으로 슬쩍 돌려놓는 작업 마쳤습니다. 명의를 이전받는 순간 100억 원의 채무를 온전히 본인이 떠안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대표님 명의의 알짜 지분들은 이미 페이퍼 컴퍼니와 해외 신탁으로 합법적인 이동을 끝냈습니다. 박 대표는 지금 회사가 얼마나 비어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박 이사님. 남편이 횡령한 회사 공급 내역은요? 지난 5년간 내연료 타운하우스 매입 자금, 매월 생활비, 외제차 리스 비용 등 회사 법인카드로 유용한 내역과 비자금, 횡령 증거 모두 확보했습니다. 당장 검찰에 넘겨도 구속 수사감입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되었습니다. 유학 중이던 아들이 방학을 맞아 잠시 귀국한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들 앞에서도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완벽한 아버지를 연기했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뒤 저는 아들의 방으로 가 조용히 상황을 설명하고 지난 7년간의 모든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충격에 빠져 덜덜 떠는 아들을 안아주며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 아빠의 추악한 죄를 내가 감당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어. 엄마는 무너지지 않아. 이건 엄마의 전쟁이고 엄마가 알아서 끝낼 테니 너는 흔들리지 말고 내 삶에 집중해. 알겠니? 지훈아. 아들은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제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엄마의 어떤 결정이든 그게 설령 아빠를 파멸시키는 일이라 해도 100% 지지할게요. 엄마. 제게 필요한 유일한 허락이 떨어진 셈이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마침내 미끼를 물었습니다. 상민은 서류 봉투를 내밀며 걱정스러운 척하며 여보, 요즘 당신 건강도 안 좋고 깜빡깜빡하잖아. 강남 상가 건물, 그거 세입자들 관리하기 힘들 텐데
내 명의로 잠깐 돌려놓는 게 어때? 세금 문제도 있고 해서 내가 알아서 관리할게. 당신은 이제 집에서 편하게 쉬어. 여기 명의 이전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돼. 제이는 초점 없는 눈빛을 연기하며 그래요? 당신이 그렇게까지 신경 써주니 고맙네. 내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숫자만 보면 머리가 아파. 도장 여기 있어요. 알아서 잘 처리해줘요. 남편은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을 겁니다. 제가 서류를 제대로 읽지도 않고 인감 도장을 내어주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서류는 단순한 명의 이전 서류가 아니라 막대한 채무를 남편 개인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근저당 채무 인수 동의서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남편은 곧바로 내연녀의 타운하우스로 달려가 샴페인을 터뜨리며 축배를 들더군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 모두를 제가 예약한 최고급 한정식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제 생일 파티를 핑계 삼아서요. 고급스러운 한정식집의 프라이빗 룸,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눈치 없이 신이 난 시누이 부부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최고급 요리가 코스로 나오고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생일이라고 이렇게 비싼 밥을 다 사고. 상민아, 내가 며느리한테 선물은 든든하게 했냐? 하픈 며느리 잘 챙겨라. 그럼요, 어머니. 우리 여보가 최고인데. 상민은 제이의 손을 잡으며 여보, 생일 축하해. 그리고 그동안 고마웠어. 사랑해. 제이는 잡힌 손을 부드럽게 빼내며 감사해요. 여보, 그리고 어머님, 저도 두 분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요즘 어머니가 많이 외로우신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새 식구를 한 명 불렀거든요. 제가 손짓하자 룸의 미닫이 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껏 차려입은 내연녀 이유라가 서진이의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상민 씨가 떨어뜨린 숟가락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굴러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사색이 되다 못해 흙빛으로 변했고 시누이들은 귀신이라도 본 듯 입을 턱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정적을 깬 것은 이유라였습니다. 그녀는 상황 파악을 못한 채 시어머니가 드디어 자신을 본가에 정식으로 들이려 자리를 마련한 줄 알고 활짝 웃었습니다. 유라의 애교 섞인 콧소리로 을조린다. 어머니, 오빠, 서진아, 할머니랑 고모들한테 예쁘게 인사해. 저 왔어요. 제이는 우아하게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자, 인사들 하세요. 어머니가 뒤에서 애지중지하시던 우리 예쁜 둘째 며느리와 장손이잖아요. 남편이 무려 7년 동안 이중 생활을 하며 저 몰래 지극정성으로 키운 당신들의 진짜 가족. 제가 이 기쁜 자리에 안 부를 수가 없었죠. 상민은 벌떡 일어서며 덜덜 떠는 목소리로 외친다. 여보! 이게 무슨... 당신 지금 무슨 짓이야? 오해할 게 아니라 내 말 좀 들어봐. 이 여자는 그냥... 말자는 얼굴색이 보라색이 되었고 양손을 파르르 떨며 예, 며느리야. 내가 단단히 오해를 했구나.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 여자가 누군지 나는 맹세코 모른다. 제이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고성을 지르며 외쳤다. 모르신다고요? 매주 주말마다 저 집 구석에 기어가서 이 여자가 해주는 전복죽 드시고 서진이 재롱 보면서 제 욕을 그렇게 찰지게 하시던 분이 갑자기 진짜 치매라도 오셨나? 아, 멀쩡한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서 정신병원에 쳐넣으려던 계획은 잘 취소하셨어요? 제이는
테이블 위로 두툼한 서류 봉투 3개를 툭 던졌습니다. 하나는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장, 다른 하나는 지난 7년간 그들의 불륜과 시댁의 동조를 증명하는 완벽한 증거 자료들, 녹음 파일 취록, 사진,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마지막은 박상민의 회사 공금 횡령 고발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상민 씨, 강남 상가 내 명의로 넘어와서 기뻤지? 축하해. 그 건물에 걸린 법인 담보 대출 100억 어제부로 완벽하게 당신 개인 채무로 확정됐어. 당신이 내민 서류 제대로 안 읽어봤지? 인감 찍어준 서류 중간에 채무 인수 동의서가 있었을 텐데. 상민은 눈이 튀어나올 듯 커지며 외쳤다. 뭐라고? 100억! 그리고 내 명의로 된 회사 알짜 지분이라고? 이미 한 달 전에 적법한 절차 거쳐서 다 매각하고 안전하게 신탁으로 넘겼어. 당신이 가진 건 이제 이자 감당도 못할 그 빚더미 빈 껍데기 건물 하나와 당신이 이유라한테 퍼다 준 회사 돈 30억에 대한 특정경제 범죄가중 처벌법상 횡령 고발장뿐이야. 내일 아침이면 검찰에서 당신 사무실 압수수색 들어갈 거야.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상민은 테이블을 엎으려 달려들며 김재희 이 미친 것이! 유라는 상황을 파악하고 비명을 지르며 절규한다. 오빠, 이게 무슨 소리야? 빚더미라니? 감옥에 간다니? 나한테 그 강남 건물 준다고 했잖아. 저 여자 재산 다 뺏어오기로 했잖아. 완벽했던 그들의 연대는 돈 앞에서 순식간에 추악하게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났다며 내연녀의 뺨을 세차게 때렸고, 내연녀는 남편의 머리채를 잡고 악을 썼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고 소리를 내며 진짜로 뒷목을 잡고 바닥에 쓰러졌지만, 시누이들은 자기들에게 불똥이 튈까봐 어머니를 부축하기는커녕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기 바빴습니다. 내연녀가 피를 흘리며 저를 향해 악을 쓰며 달려들려 했지만, 룸 밖에 대기하고 있던 제 경호원들이 들어와 그녀를 가볍게 제압했습니다. 저는 그 난장판을 마치 쓰레기장을 보듯 차가운 시선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25년의 청춘과 열정을 다 바쳐서 당신들을 먹여 살렸어. 하지만 당신들은 내 등에 칼을 꽂았지. 내 재산을 노리고 나를 미치광이로 만들려 했던 그 대가 뼈저리게 치르게 될 거야. 법정에서 봅시다. 아, 이유라 씨. 당신이 남편한테 받은 타운하우스 명예, 그거 당신 남자 돈이 아니라 회사 공금 횡령해서 산 범죄 수익이라 조만간 가압류 들어갈 거야. 길거리에 나 앉기 싫으면 지금부터라도 마트 계산대 일자리라도 알아보는 게 좋을 거야. 당신 명품백 팔아서 변호사 선임해야 할 테니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또 홀가분했습니다. 25년이라는 끔찍한 굴레를 내 손으로 끊어낸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혼 소송은 당연하게도 저희 완벽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법정에서 위자료 최고액 판결이 나왔지만 남편은 이미 100억 원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더해 횡령 배임 혐의가 인정되어 현재 차가운 교도소 독방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살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을 부르짖던 내연녀 이유라는 어찌 되었을까요? 남편의 재산이 모두 빚이라는 사실을 알자마자 타운하우스에 있던 남편의 고급 시계와 금고 안에 현금만 싹 쓸어 담아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서진이라는 아이만 시어머니의 낡은 빌라 문 앞에 덩그러니 버려둔 채로요. 시어머니는 하루아침에 전과자가 된 아들과 자신을 버린 둘째 며느리 그리고 짐덩이가 된 손자를 보며 화병을 얻어 반신불수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오빠와 어머니에게 알랑거리며 콩고물을 얻어먹던 시누이들은 병원비와 조카 양육비 청구서가 날아오자 전화번호를 바꾸고 모른 척 연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지금도 서로를 원망하고 저주하며 완벽한 지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옥도에서 뒹구는 동안 저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저는 도심의 번잡함을 벗어나 한적한 교회에 작지만 아주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집을 지었습니다. 방학이면 유학을 마친 아들이 놀러와 함께 정원 손질을 하고 테라스에서 따뜻한 차를 마십니다. 남편의 지분을 정리해 얻은 막대한 자금으로는 제 이름, 제일을 딴 작은 재단을 세웠습니다. 억울하게 가정의 위기를 겪고도 돈이 없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여성들의 법률 지원과 자립을 돕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50세 넘어 이혼녀가 된 저를 뒤에서 동정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고 자유로우며 주도적인 노후를 즐기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노년이란 지나간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자신을 갉아먹지 않는 것입니다. 저들이 던진 진흙탕에서 같이 허우적대며 울부짖는 대신 저는 그 진흙을 꾹꾹 밟아 다진 뒤 더 단단하고 높은 땅으로 올라서는 길을 택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받아 세상이 무너진 것 같으신가요? 억울함에 밤새 눈물 흘리는 것은 하루면 족합니다. 눈물을 닦고 냉정하게 스스로를 지킬 방법을 찾으세요. 잔인한 세상 속에서 내 삶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오늘따라 더욱 평화롭게 느껴집니다. 흔들림 없이 단단해진 나의 두 번째 인생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요.